그 한 문장만으로는 귀축법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을 테니 이거를 풀어서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입장으로 이제 바꿔서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특정 경험을 제시받고 그 경험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공해야 되는지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 됐어?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볼게요. But 그러나 the problem 문제가 we frequently face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배터리아래요. A given body of data 주어진 많은 자료가 may not determine 결정되지 않고요. 또는 first 강요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to accept 받아들이도록 only one explanation 오로지 한 가지의 설명만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를 겪었어요. 문제를 겪었어. 근데 우리에게는 TMI가 있다는 거야. TMI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나 많은 그 과잉 정보가 한 가지만의 설명을 강제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귀축법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베스트 답안을 고른다. 이게 귀축법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한 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B에서. 우리는 종종 어떠냐면은 어떤 문제를 겪어.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이제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이다?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1에서 100번까지 있어. 너무나 많은 과잉 정보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71번 설명이라고 쳐볼게. 근데 이거를 딱 하나를 바로 집어갖고 바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좀 힘들다는 거죠. 그건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를 하나를 딱 집어갖고 이렇게 하기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배제를 하면서 가장 베스트의 설명이 이거였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뭐 비슷하게 가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사 초창기 때 강사를 한 지 막 1년 차? 막 이럴 때 초짜 때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내가 그 관계대명사 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한 친구가 후즈와 오브위치의 차이가 뭐게 한 친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초짜인데다가 막 긴장을 많이 해갖고 내가 순간 멘붕이 된 거야. 왜냐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멘탈이 막 나갔었어요. 내가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버무려서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요게 좀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걸로 한번 설명해봤어.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애들은 잘 알아듣는데 어떤 애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죠. 다른 버전으로 또 해봐야겠다. 다른 버전으로 하니까 또 하위권 애들은 잘 알아듣는데 상위권 애들은 너무 지루해.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때가 가장 좋구나라는 거를 저는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귀축법을 통해서 저도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처음에 단 하나만의 설명을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A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unsettling as it seems 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어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해석할 때 조금 중요한 거거든. 자, 잠깐만 볼게. 이게 뭐냐면 형용사 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원래 뭐랑 똑같냐면은 보어의 주어 동사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얘가 뭐뭐 할지라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보어를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만 가능해요. 형용사 보어만. 그래서 얘를 문두로 빼면서 as 주어 동사와 같은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unsettling이라고 나온 게 사실 보어 역할하는 거고 뒤에 it
seems 나와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구문 어법보다는요 독해에서 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unsettling이야. settl은 뭔가 정착하고 딱 자리 잡아 있는 건데 unsettling이니까 자리를 못 잡은 거야. 여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불안하니라는 뜻이야. 불안. 자 그러면은 불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철학자들은 have even argued. 자 심지어 주장을 해왔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철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전까지는 어떤 얘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입장. 그 다음에는 철학자들 입장이 나왔어. 그러면 사실 얘들아 B 다음에 왜 A가 나오느냐는 사실은 개연성을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철학자 얘기 먼저 나오고 우리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이 정답을 고르는 걸 기준으로 먼저 말하자면은 A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좀 확실하거든. A 다음에 C가.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라고까지는 일단 가능을 해요. 왜 A 다음에 C가 나오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필이면 왜 맨 앞에 나오는 게 B냐? A가 아니라 그거는 좀 이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쨌든 몇몇 철학자들은 심지어 뭘 주장했냐? 대절이라 주장했는데 For any possible body of evidence 그럼 몇 가지에 있을 법한 증거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들의 경우에는 There will always be a variety of explanations. 다양한 설명이 항상 있을 거래요. Consistent with it. 그것과 일치하는. 자, 일단 직역은 다 했어요. 뭐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몇몇 철학자는 뭘 주장해 왔느냐? 어떤 가능한 많은 양의 증거에 대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다양한 설명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아까 전에 귀추법이라는 건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장 베스트 답변을 위해서 소거해 나아가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소거해 나아가는 과정 이게 귀추법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철학자들이 주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설명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까 내가 비 내리는 거 얘기했잖아. 그럼 비가 왜 내리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은 항상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대요. 이 철학자들이. 근데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디안과 콰인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제기했던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설명이라는 건 항상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A 다음에 왜 C가 나오냐면은 their claim이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C, their claim, 그들의 주장.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앞에서 말했던 디안과 콰인이 주장이다. 여기서 advanced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장하다, 제시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Whether or not 뭐뭐이든 아니든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in cases 어떤 경우에 where 이하한 경우에 where we do face 우리가 정말로 직면하는 경우에 a se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대안의 설명이 일련의 이렇게 대안의 설명에 직면하는 경우에 대안의 설명이 있는 대안의 설명에 직면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비가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2번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얘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얘로도 되고 얘로도 되고 대안의 설명이 있다는 거잖아. 그 얘기한 겁니다. 즉 위에서 말한 그들의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our task as good reasoners 자, 좋은 추론자로서의 우리의 업무는요 must be to decide 결정하는 것이어야만 한답니다. 어느 하나 어떤 하나냐 of those explanations best fits the evidence 그 증거에 가장 그러니까 어떤 설명 중 하나가 그 증거에 대해서 가장 잘 적합하냐 라는 거를 결정하는 것이어야만 좋은 추론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정말 좋은 추론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더 쉽게 예시를 들자면
너네가 만약에 승우가 나한테 와갖고 쌤 제가 단어를 잘 못 외우겠어요. 어떻게 단어를 외우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케바케야. 이렇게 대답을 해. 왜냐면은 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단어가 잘 외워지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단어가 잘 외워지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철학자들의 주장이야. 이게 아까 말했던 디아바 파인이 제시했던 주장이라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좋은 추론자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래도 기왕이면은 가장 적합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호야 지금 너는 단어를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고 너는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좋을 거야 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좋은 추론자로서. 그래서 자 그러면은 A 다음에 C가 나온다는 거는 their claim이라는 녀석 때문에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C 다음에 이제 B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좀 봐야겠죠. 아니면 B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C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C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적합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B 같은 경우가 먼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근거를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귀축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설명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걸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서 지금 A 내용과 C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their claim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C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건가? 사실 그에 대한 답은요. 여기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전체 해가 되겠지만 좀 정확하게 딱 찍자면은 요 정도까지만 딱 집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자, 이거는 트렌드로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트렌드. 순서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두 가지 다 공통된 설명이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보통 순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요즘 그런 수능 같은 트렌드에서는요, 이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 뭘로 갔다가 얘로 갔다가 이게 잘 안 돼요. 요즘 수능 트렌드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 트렌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딱 두 개만 찾으면 돼요. 두 개만. 그러니까 두 개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요, A와 B의 관계 또는 B와 C의 관계 또는 A와 C의 관계. 그러니까 뭐 다음에 뭐가 나오지 한 개만 찾으면 웬만하면 답을 고를 수 있어요. 한 개만 찾으면. 일단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찾는 거는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은요. 정의를 설명하는 질문은요 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가 먼저 나올지 철학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악할 수가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게 된 건 뭡니까? A 다음에 C가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죠? their claim이라는 그들의 주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1번이냐 아니면은 잠깐만 A 다음에 C가 나오니까 BAC냐 아니면 ACB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보통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로 지금 나왔잖아 시험에. 보통 이럴 때는요 지금 C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이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문장이다 라는 뉘앙스를 던져줘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평가원에서.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대표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단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서의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을 판단할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요. 단정적이면서도요. 뭔가를 좀 요약이나 마무리를 하는 느낌의 문장이 있어요. 됐어? 좋은 추론자로서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치? 단정적이면서 요약과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직관적인데요. 따라서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therefore나 bus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실은
그 does나 therefore를 썼어도 사실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however가 껴있기 때문에 아마 does나 therefore를 쓰기가 조금 이제 좀 그랬어서 아마 안 쓴 것 같아요. 이 필자는요. 어쨌든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따라서라는 표현보다는 단정적이고 요약한다라는 느낌으로서 전달했기 때문에 C가 마지막에 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로 접근하자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풀이로 접근하자면 A 다음에 C가 나온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B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B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의 마지막 문장의 특징을 기반으로 풀어야 좀 더 쉽고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기출법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4번까지만 할 거예요. 절반만. 이번에 수학 숙제 못했잖아. 그냥 앞으로 치워. 짱구 키 한국 처음. 우리 학교 하던 데잖아. 한 있으면서 거기서 쭉 가서 한 2분 거리에 편의점 하는 거 거기 팔던데. 진짜? 근데 이거 내 거리 안 팔 것 같아. 있었어. 사람 없는 사실이었어. 축구는 풀좀 있어? 우리 축구는 그 대학교 있잖아. 그 앞에 있는 GS 나 이거 그냥 얼마나 찾아봤는데. 소지에서 주렁주렁 닮아야 되잖아. 아 맞아. 우리 학교에서 진짜 개운해. 그래서 징그러웠어. 학교에서 지금 못 하시게 뭐 선택지가 수학 그거 했어. 나 그거 쌤이 해오고 싶어. 진짜? 근데 어렵다기보다 괜찮아. 뭐지 괜찮아. 맞아. 근데 그거 내가 그냥 보고 싶은데 살짝 파란색으로 문색이 그렸잖아. 좋았어. 그럼 다 해야 돼? 아니 수업만 소감 문자 쓰거나 학습지 10페이지 내용 쫙 치우는데 영상도 없고 그냥 검색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하는 거 있어. 그거 분리가 안 돼. 맞아. 내가 이겼어. 나 수학 중에 싸? 안 해, 지금 그거 안 돼. 그만으로 가고 애들 다 만들고 있어, 그냥. 칼만들고. 이거 힘들었어. 이거. 그런 거
그래도 쓰는 애 있어서 이거. 출전을 했냐? 내가 10반이 올라왔어. 근데 10반이랑 이미 했었어? 근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 10반이랑 떠났는데 스푼 받았지? 연락한 거보다 소문이 같아. 아이고 알들 시켰는가? 자 다음 거 사실상 어휘 문제도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첫 문장부터 바로 봅시다. The links 관련성인데 between food consumption, 그러니까 음식 소비와 lifestyle, 그러니까 생활 양식 간의 관련성이래요. 근데 어떤 생활 양식이냐? 이런 생활 양식이랍니다. Defining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ies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사회적 계층과 관련해서 정의되는 생활 양식이래요. 이것 사이에 있는 연관성이 developed in various ways. 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답니다. In centuries, 몇 세기 동안요. Later than the 16th century.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 소비가 사회적 계층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이게 16세기 이후로 다양화됐다라는 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 보면은 그때 뭐 설탕은 뭐 되게 막 높은 고위 관직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소비와 어떤 그런 이제 권력이라고 할까요? 권력이나 사회적 계층 이런 거가 이제 관련성이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16세기 이후에 그 관련성이 다양화됐다라고 했어요. 다양화됐다. 자, 이 다양화됐다라는 말이 사실 생각보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motive of quality became clearer. 자, 품질에 대한 동기가 더 명확해졌대요. 즉, 급인 거죠. 급. 음식의 급. 그게 더 명확해졌는데
consumers 소비자들은 이제 took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겼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뭐를요? 대처를요. The domain of social privilege 그럼 사회적 특권의 영역이 expressed itself 그 자신을 표현했답니다. In the right 자, 그 권리 또는 의무를요 to obtain food products of ever higher quality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품질의 음식을 구하는 권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수식하게 됐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도 이제 어떤 사회적 특권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 계층이 이제 높은 사람이 있을 거고 중간 사람,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특권의 영역이라 했으니까 이제 사회적 계층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높은 품질의 식품을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권리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럼 나 맨날 소고기만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뭐 귀족이 있었을 거고 뭐 중인이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계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계급이. 그러면은 그 계급에 따라서 높은 계급의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걸 먹겠지 뭐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However 나왔네요. 그러나 there is still correspondence. 여전히 관련성이 있었답니다. 뭐와 뭐 사이에? 그래서 typologies라고 나왔는데 별주단으로 유형 분류 체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foods and beverages 음식과 음료의 유형 분류 체계와 그리고 소비자 그 자체의 유형 분류 체계 간의 관련성이 여전히 있었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패러프레이징한 걸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계층에 따라서 소비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나왔죠 앞에.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인식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여기서의 however는요, 여러분 역접의 개념보다는요 강조의 개념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 내용과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첫 문장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련성이 다양하게 발달했다라고 나왔잖아. 음식의 소비와 그런 계층 이거의 관련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라고 나왔어.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however 이전까지 나온 설명이 뭐였습니까? 계층에 따라서 음식 다르게 먹는다. 그거 맞다. 당연하다. 이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 관련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여전히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계층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도 그 관련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역적 관계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however는 앞에 나와 있는 거를 강조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 however가 강조를 의미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써놨는데 앞 내용 했음에도 여전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 내용을 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됐어?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18세기 유럽에서 커피는 여겨졌는데요. 지배적인 중산층의 음료로 여겨졌답니다. whereas 반면에 초콜릿은 귀족적이라고 여겨졌대요. 됐어요?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What was defined? 자, 그러면은 정의된 것은 여기서 정의된 것은 was clearly 분명히 ideological antithesis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antithesis가 대립이라고 대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념적 대립이었대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커피 얘기했고 그 저기 뭐냐 초콜릿 얘기했잖아. 근데 커피를 누가 먹었다? 중산층들이 많이 먹었대. 초콜릿은 귀족들이 많이 먹었대. 근데 이게 이념적인 대립이었대. 왜 이념적인 대립이냐? The former 전자의 경우에는 즉 커피죠. 그러니까 커피의 경우에는요, work 각성시키고요. 그리고 stimulate the mind 마음을 자극한답니다. 그래서 to work 일하게 하고요. And to be productive 생산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커피는 중산층이. 그러니까 중산층이니까 얘네들은 커피를 마심으로써 일을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깨력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각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면에 후자, 즉 초콜릿 같은 경우는요, was drink 음료였는데 for the inactive and lazy랍니다.
그러니까 inactive, 활동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음료였다는 거죠. 됐어요? 얘네들은 귀족이 먹는 거잖아. 귀족이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일을 하지 않는 애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세기에는 이랬었는데, 근데 다음 내용을 보자면요. 하우에버가 나왔네요. 여기서의 하우에버는 진짜 역적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기에는요. 커피니까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커피가 had already become a popular beverage in France. 프랑스에서 이미 유명한 음료가 되었었답니다. 뭐 한 것처럼요? had tea in Holland and England. 그래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차가 그랬었던 것처럼요. 여기서 이제 그랬었다라는 거는요. 이 had가 지금 이거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잠깐 지울게요. 구문에 대한 설명인데 as가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이 될 때 주어 동사 도치가 가능하거든요. 주어 동사 도치가 가능한데 도치하려면 조건이 뭐냐면요. 이 동사가 대동사예요. 이러면 도치가 가능해요. 지금 그 구조거든요. as가 뭐뭐 하듯이로 해석이 되고 있고 이 had가 대동사고 이 t가 주어예요. 여기는 수식어. 됐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had는 뭘 갖고 있냐?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이 had pp 있잖아. 요거를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had pp를 받는다는 건 holland와 잉글랜드에서 차가 그러했듯이, 그럼 그러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유명한 음료가 된 것처럼. 됐어? 유명한 음료가 된 것처럼 커피가 프랑스, 이제 유럽의 한 국가죠. 유럽의 한 국가로서 유럽에서 이미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는 유럽에서 중산층들이나 먹는 거였는데 대중적 음료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이 결국 뭐죠? 18세기, 아까 18세기였냐? 17세기였냐? 18세기였네요. 그러니까 18세기에는요. 그러니까 커피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서 커피 얘기만 나왔으니까 커피가요 구분이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산층이 이제 먹는 음료였고요. 그리고 그 외 뭐 귀족이나 이런 애들은 안 먹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19세기가 되니까 이 커피가 어떻게 됐다?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중화가 됐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계층 간 구분이 없어졌다고 봐도 돼요? 맞아요? 맞죠? 예전에는 계층을 구분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는 계층을 구분해서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첫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16세기 이후로 음식과 그리고 사회적 계층 간에 먹는 음식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 근데 그게 다양화됐다고 얘기가 나왔거든. 다양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졌다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냥 계층별로 음식을 달리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연하다라는 그 사상이 여전히 이어졌어. 18세기에도 이어졌어. 특히 18세기 유럽에서 어땠다? 커피는 이런 사람들이 먹었고 초콜릿은 이런 사람들이 먹었어. 그런데 19세기가 되니까 그 개념이 좀 희석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층에 따라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개념이 다양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계층 간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면요.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 다양하게 전개됐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다양하게 전개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 구분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쭉 이어져 나갔다고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겠지. 근데 18세기까지는 계층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랐다면은 아니잖아요. 19세기 이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구분이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있었음으로써 맨 앞에 나왔던 부분이 다양하게 전개됐다랑 관련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이 없었다면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다양하게 전개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봤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유형이 제목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The rhythm of the Nile was the rhythm of Egyptian life. 나일강의 리듬은 이집트인 삶의 리듬이었대요. 나일강의 리듬은 이집트인 삶의 리듬이었다. 여기서 리듬이라는 건요, 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 됐어요? 그래서 사이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이 뭐냐? 그 부연 설명이 있어야겠죠? 아래 보자면 The annual rising of each waters. 자, 그 나일강의 물이 매년마다 상승한대요. 강물이 불어나는 거겠죠. 이것이 set the calendar, 일정을 세팅했답니다. 일정. 됐어? 어떤 일정이냐면 sowing,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reaping, 수확하는 거, 이런 일정을 설정을 했답니다. 어떻게? 3개의 시즌으로. 3개 시즌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범람하는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재배하는 시즌이 있고 추수하는 시즌이 있고 이렇게 나눴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이집트 시절에 당연히 어떤 달력이나 이런 게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옛날 사람들은요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유목민 생활을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2가지겠죠. 첫 번째는 날씨고요. 2번째는 계절이겠죠. 됐어요? 이게 중요하잖아. 자, 근데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날씨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정확한 계절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얘네가 파종을 하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어떤 시기에 이걸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달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나일강의 주기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야. 나일강의 기준. 그걸 어떻게? 3시즌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불어서 넘치는 시기가 매년마다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 그리고 재배를 하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3시기를 나눠서 이 그러니까 일종의 달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좀 이제 구체적인 설명 나오는데 The flooding of the Nile. 자, 그럼 나일강이 이제 flooding 하는 거죠. 범람하는 건데요. From A to B로 나올 것 같은데. T가 없네요. 그러면은 6월 말부터 T로 나오네요. 6월 말부터 10월 좀 하반기까지 이 나일강이 범람을 했대요. 6월 말에서 10월 하반기 이때 범람 시기였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brought the great cedar. 그래서 비옥한 토사를 유입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토사에서 crops, 작물이 were planted, 심겨졌고요. 그리고 재배가 됐다는 거겠죠. 재배는 이제 언제가 됐냐면은 from late October. 그러니까 이제 늦은 10월이겠죠. 그래서 10월 하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To late February니까 이제 2월 후반, 하반기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재배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확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월 하순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3시즌 딱 나오죠. 그래서 1년씩 주기로 이때 수확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3시즌을 나눴잖아요. 이거 구체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The rising of the Nile. 자, 그 나일강의 이제 rising, 이제 이 수위가 올라가는 게 as regular and as essential to life as the rising of the sun. 이 as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잠깐 보자면 여기서 regular 나왔고 여기에서 essential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s 나왔죠. 여기 as.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뭐뭐하고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as만큼 as를 해석할 때요. 이 두 as가 해석이 다르거든. 뒤에 있는 as는 뭐만큼이야.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뜻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정기적이고 똑같이 삶의 필수적인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한 나일강의 수위 상승은 marked
자, 특징을 이룬답니다. 나일연, 그러니까 나일의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일해라는 특징을 이루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달력도 없고요. 뭔가 우리가 농사 같은 걸 하려면은 규칙성이 필요하다.